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DDR5 반도체 가격이 이달 들어서 거의 매일같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격 회복은 아직이지만 그래도 지금 반도체 업황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영이 된 건지 이 반도체 관련 주가들도 더디지만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 꾸준히 착실하게 오르고 있죠. 더디지만 착실하게 저희 경주마도 한번 그렇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주 착실한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용두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왜 이런 겁니까? 용두삼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 시작할 때 분명히 좋았잖아요. 근데 끝이 왜 이러냐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반대 매매 여파가 좀 가시지 않았고요. 그 CFD 반대 매매가 여전히 좀 나오고 있고 시간대별로 반대 매매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부터 해서 뭐 10시, 11시, 2시도 그 정각만 되면은 물량이 나오는데 다만 전보다는 그 반대 매매 매도세가 약해졌다는 거고요. 거의 물량 이제 어느 정도 소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낙폭 과대에 좀 들어갔습니다. 이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그 낙폭 과대 구간에서는 오늘 반등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도 지금 특히 주요 종목들이 낙폭 과대 다 들어가서 오늘은 그냥 자연적으로는 반등이 다 나오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긴 했는데 조금 약해졌다. 네, 확실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많이 약해졌다. 네. 박지민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미국 시장은 전약 후강. 네,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 시장은 이제 전강 후약. 네, 이렇게 뭐 반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 조금 그래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았을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네,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국내 안에 내부적으로 또 CFD 관련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그런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 대금도 사실 예전보다 조금 덜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그런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CFD 이슈가 아직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윤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하락 시에 보통 해야 할 것이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좀 보면서 이제 하반기를 좀 끌어갈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선별 작업을 좀 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어떻게 보면 주도주로 나선 모습들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전반기와는 다르게 좀 후반기에는 좀 주도 업종에 대한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지금 시장은 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하락세는 일단 좀 진정이 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그간 굉장히 이슈들 많았잖아요. 뭐 이동채 전 회장 구속 이슈도 있었고 MSCI 편입 불발된 이슈도 있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다, 이런 이슈들이 다 끝이 났다고 봐야 되나요? 수습이 됐다고? 저는 뭐 이제 센티 악화에 따른 그 조정이었고 펀드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주가가 계속 일주로 쭉 가게 되면은 오히려 빠질 때 조정받을 때 폭이 클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털어주고 가게 되면은 단기 물량도 소화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더 향후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특히 이제 그 에코프로부터 해서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 이 네 종목에 공매도가 이제 종목당 하루에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로 엄청나게 융단 폭격을 펴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잘 버티면서 예상보다 이제 공매도가 이제 하락을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안 빠졌다고 좀 보고 있고요. 공매도가 오늘도 들어왔어요? 그렇죠, 엄청나죠. 오늘도 한 거의 800억 가량 에코프로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상승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에 공매도를 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큰손 개미들이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쉽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공매도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이 3,500억 가량 순매수를 했는데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롱을 잡고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2차 전지 대표 종목에다 지금 숏을 잡고 있는 게 지금 이 롱숏 펀드가 분명히 들어온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다시 이제 2차 전지 쪽에 쇼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해서 그걸로 쇼커버 자금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양 진영 간의 그 반도체 대표 종목과 그 2차 전지 대표 종목 간의 롱숏이 있으니까 만약 쇼커버링 들어올 때는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가 특히 에코프로 BM 수급이 좀 바뀐 게 기관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연기금과 투신, 사모펀드,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 잘 모르고 있는데 이제 에코프로 BM을 기관들이 지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걸 보고 있고 에코프로도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고 특히 이제 오늘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기관들도 에코프로 지금 사고 있다. 그러니까 공매도도 기관 쪽에서는 지금 배신 때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신을 때리다니요. 오늘 밤 이제 두 번째 바이든 대통령의 부채 한도 협상 지금 단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떠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가 안 되면은 한동안 좀 충격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부채 한도 협상은 이제 지난 2011년이죠. 예, 오바마 정부 때 한번 또 있었던 일이 있었고요. 네. 그 막바지까지 한 이틀을 남겨놓고 그때 협상이 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6월 1일 날 그때 또 협상을 그때까지 약간 데드라인으로 잡아놓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어떤 협상에 있어서 어떤 난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본시장에서도 약간의 변동성을 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뭔가 속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 오늘 밤에 뭔가 결론이 나긴 좀 어려워요? 오늘 밤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오늘 밤에 몇 결론이 나겠다 이렇게 딱 제가 확언할 수 없겠지만은 바이든만 알겠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의 어떤 기간은 좀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치적인 수를 쓸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밤이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6월 1일 전까지 협상하려면 남은 날짜가 회동할 수 있는 날짜가 15, 16, 17밖에 없어요. 미국 날짜로. 네. 그러니까 사실상 16일이 가장 협상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짜라고 봤기 때문에 오늘 밤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 6월 1일이 기한이 실제로는 아닐 거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든 협상만 다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뭐 데드라인을 잡아놓는다는 건 제가 볼 때 약간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한 78번 정도 협상을 했지만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 뭐 과거 사례에서 분명히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팽팽한 의견 대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 전에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코로나19라는 좀 특수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재임 기간 동안 1경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화당은 그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라는 부분들.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때 늘려놓고 이제 와서 왜 줄이냐 하냐. 우리도 좀 늘려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래 또 복지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증시에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그냥 끝까지 정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제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올해 초에 기억하십니까? 5만 전자에서 6만 전자 뭐 가냐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한 게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어느덧 6만 5천 원이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아주 지금 꾸준히 오르긴 하는데 굉장히 아무도 모르게 조심조심히 오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오늘 오른 것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주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 아닌가요, 박 기자님? 그렇죠. 뭐 미국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2%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 6% 넘는 상승을 또 보여줬는데 사실 지금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정점에 와 있지 않나. 즉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거에 저희가 코로나 시절 때 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과도한 수요 때문에 그때 만들었던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또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재고 부분이 지금 증가했지만 재고 증가율 자체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재고의 어떤 피크를 찍었을 때가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었다라는 이러한 사이클 만약에 이번에도 맞아 떨어진다면 이런 부분이 하나의 뭐 매수 시그널로 좀 보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2% 넘게 오른 거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 뭘로 미국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예, 저도 이제 아시는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저희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마이크론의 회사의 실적을 보고 삼성전자의 가이던스에 영향을 미친다. 예,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는 마이크론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보고 우리 실적을 만든다. 가이던스를 만든다. 예,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내부적으로 제가 잘 모르니까 뭐 임원진들이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이제 전해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어떤 재고 확인 또는 어떤 이 업황에 대해서 이제 각 기업마다의
어떤 그런 어떤 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수요나 어떤 공급의 어떤 차이를 봤을 때 지금이 하나의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차피 서로 거 볼 거면 그냥 자기 거 보면 더 빠를 텐데 왜 그러나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업황 바닥과 주가 바닥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 바닥은 감산해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2차 랠리는 고객사 재고가 감소하면서도 주가가 쭉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업황 바닥은 어쨌든 실적이 최악을 찍고 나서 그다음에 돌아가는 건데 네. 지금 예상하는 거는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가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업황 바닥은 올해 이제 2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주가 바닥은 작년 9월 달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네. 이제 감산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9월 29일 그때가 이제 거기가 바닥이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감산하냐 마냐 하면서 3중 바닥 잡은 거고 네. 지금부터는 이제 좀 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늘어진다. 예, 주가가 옆으로 굉장히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게 그 다음 주가 랠리의 포인트는 고객사 재고가 감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칩 메이커들의 재고 감소가 아니라 고객사들, 즉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주요 고객사들이 실제 재고가 감소해서 신규 주문이 들어오고 그 교체 수요가 들어온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고객사 재고가 감소하는 그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제 빠진다기보다 상당히 이제 그 기간 조정,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그냥 가지고 기다려 시간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사시면은 딱히 재미는 없을 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점에 대해서 윤 팀장님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하반기에 좀 반도체 섹터가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이제 업황의 바닥론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 디램 현물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터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충분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좀 시그널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산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이제 수요차도 중요합니다. 공급차에서 봤을 때 지금 DDR4 라인보다는 이제 DDR5에 좀 집중을 하면서 결국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 이게 결국 이제 AI 반도체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앞에서 나스닥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나스닥이 사실은 연초 대비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재미없었어요. 박스권을 좀 뚫어내지 못하다가 지금 좀 뚫어낸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반도체가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코스피 쪽에서 따라갈 수 있는 좀 확률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주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박스권 매매가 좀 아직은 유효하다. 근데 이제 하반기가 된다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7만 전자, 9만 닉스를 좀 뚫어낼 수 있는 좀 그런 힘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두 분이 이제 비슷한데 다른 비율을 주셨고. 네, 뭐 제가 조금 더 첨언하자면, 예. 네, 그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느끼는 이제 반도체의 어떤 기업단의 어떤 주가를 좀 보게 되면, 네. 마이크론이나 아니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바닥의 어떤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나 AMD, 향후 이제 데이터 센터나 여러 이제 GPU에 관련된 이러한 수요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지금 과거에 엔비디아 욕하셨던 분들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연초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주가를 보더라도 어느 이제 반도체 섹터의 어떤 종목군으로 뭔가의 어떤 변화, 어떤 생태계 변화가 조금 확실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가 이제 AI 쪽에서 변수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네요. 키옥시아와 이 웨스턴 디지털 합병한다는 이슈가 또 이 업계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박 팀장님, 지금 이 두 업체가 글로벌 낸드 시장에서 3위, 4위 한 업체잖아요. 그렇죠. 이 둘이 합병하는 게 왜 업계의 호재가 되는 거예요? 뭐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두 업계의 그 합병 자체가 지금 너무 회사가 좋기 때문에 둘이 시너지를 해서 하나의 우리가 점유율을 차지하자 이렇기보다는 네. 예, 지금 너무 이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키 중에 우리가 여기서 좀 생존할 수 있는 키는 합병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합병 결정이 내리고 나서부터는 여러 이제 또 이제 반독점 이슈나 아니면 각국의 승인이 또 일어나야 됩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여러 이제 기업들의 어떤 점유율 싸움도 또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는 기업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요. 네. 또 이제 각 기업마다 또 이제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각 기업마다 이런 반독점 이슈에 또 태클을 거는 분명 나라들이 또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이제 업종을 보게 되면은 아직 뭔가 판단하기는 좀 섣부른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느 정도 늘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합병 이슈는 이 전체적인 업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위와 4위의 업계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삼성전자를 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2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변동성은 분명 그 안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33.4%로 1위라고 하고 두 회사가 합치면 점유율이 31.7%라서 2위로 올라서면 SK하이닉스는 뒤로 밀리고 삼성전자는 바짝 추격자가 생기는 거고 이게 우리 업체들한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이제 낸드 시장은 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하나가 있는데 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나눠 먹게 되고 경쟁이 심하고 그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 떨어지고 이런데 합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오히려 그 독과점 형태가 3사가 독과점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더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가 주가 더 강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 주가도 강했던 이유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가 이 양사 합병 길에 SK하이닉스가 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합병 승인 안 하면 못해요. 왜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2위 업체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래서 키옥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컨소시엄 베인 캐피탈인가 여기서 컨소시엄으로 최대주 될 때도 간접적으로 키옥시아 지분을 취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래서 이제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합병에도 분명히 그 하이닉스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일부 지분 확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국내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악재만은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시장이 이제 너무 업체가 많았던 거를 좀 더 줄어서 입이 줄었기 때문에 각사가 더 먹을 게 더 많아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반도체 현물 가격 보니까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DDR5죠. 차세대 반도체 D램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수요가 좀 이쪽은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차세대만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전장 산업에 좀 발달하면서 사실은 이제 좀 메모리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좀 이제 부품들이 좀 커지고 좀 고도화되는 좀 그러한 어떤 산업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자동차도 그렇고 사실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좀 더 고도화되고 집접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들어가는 뭐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칩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도화되는 좀 그리고 좀 성능이 좀 뛰어나게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뭐 DDR5 같은 경우는 DDR4에 비해서 사실 뭐 이제 전력 수급에 관련된 특히 이제 전력량도 상당히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그에 비해서 연산 속도율 이런 부분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제 AI 같은 경우도 연산이 상당히 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ASP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DDR4를 뭐 4개 파는 것보다 하나 파는 게 더 낫다. DDR5 하나 파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감산에 대한 부분을 나올 때 지금 DDR4 라인이 좀 더 집중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 그런 부분 안에 반증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DDR5 128기가라는데 이게 개당 120만 원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반도체가 지금 뭐 좀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뭐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죠. 근데 지금 앞서서 우리 이창환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분기에 삼성전자 실적 1분기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AI 반도체 수요 이런 게 좀 실적의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은 이제 가격은 이제 비싸고 잘 안 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수요는 분명히 있지만은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수요가 있고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넘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잘 맞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DDR5 쪽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어쨌든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교체 수요라든가 신규 수요 쪽으로 그동안 이제 DDR5 뭐 사파이어 FPGA가 나오지 않으면서 그 DDR5에 대한 재고를 축적을 하지 않았던 그 수요처에서 그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수요보다는 그 공급보다는 수요가 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관련된 재고를 쌓아야 되는 그 데이터 센터라든가 고객사 입장에서는 지금은 발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고 지금 실적도 돌아설 건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챗 GPT 관련된 지금 그 데이터 센터 쪽에 그 투자가 지금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은. 그래요? 예, 왜냐면 그게 이제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사용자들한테 월 사용료를 받는 이제 뭐 MS
그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돈이 될까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는 입장이라서 생각보다 이쪽이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게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뭐 인텔의 그 사파이어 레피지가 뭐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네, 나왔죠. 예, 그 부분이 지금 데이터 서버나 이런데 D램 수요를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방금 이창환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뭐 빅테크들,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수요가 좀 늘거나 이런 기대감은 없는 건가요? 네, 뭐 물론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는 데까지는 이제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번 달이죠, 저저번 달에 이제 한 2만 개에 대한 GPU를 일괄적으로 한 이제 사서 데이터 센터 구축에 이제 쓰고 있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올 정도로 각 이제 기업마다의 그 데이터 센터 구축에 있어가지고 지금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수익화되는 그 과정이 지금까지는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전환이 되고 이 AI를 통해 가지고 뭔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그 모습을 투자자들이 또 봐야 이게 실적의 주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빛났던 섹터가 어디냐 하면은 단연 이 엔터주 여기 꼽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JYP랑 YG 오늘 완전 날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팀장님? 네, 일단은 실적이 상당히 아웃퍼폼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YG 엔터테인먼트는 좀 관심 종목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블랙핑크가 좀 하드캐리하는 모습이 나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블랙핑크가 이제 8월에 좀 재계약 이슈가 있죠. 사실은 이 재계약을 했을 때 지금 블랙핑크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좀 이 회사 내에서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포션을 봤을 때 과연 재계약에서 과연 이제 이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결국 이제 정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율 자체가 얼마나 좀 가져갈 수 있냐가 좀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상당히 좀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들 그리고 이런 하반기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좀 이 회사가 좀 어떻게 보면 처리해야 될지가 좀 상당히 궁금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뭐 대장은 좀 하이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고가 작성을 하고 좀 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이브 그리고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왔던 SM 같은 경우도 아티스트들이 다 3분기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컴백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모멘텀이 약간 이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엔터 중에서도 지금 일단은 실적 관련돼서는 좀 SM이 좀 상당히 미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주가의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 뭐 JYP랑 YG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퍼포먼스 놀라웠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 보유자 영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신규 매수는 뭐 하이브나 제가 볼 때는 SM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팀장님 항상 하이브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YG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덧붙이자면은 지금 뭐 8월에 이제 재계약 블랙핑크 이 이슈 관련해서 재계약이 안 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사실 워낙 몸값이 이제 높아졌으니까 뭐 중국에서 뭐 그 블랙핑크 멤버 한 명한테만 뭐 1,000억을 부른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이걸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블랙핑크 로제 님께서 또 의미심장한 말을 했잖아요. 블랙핑크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재계약도 유력한 거 아니냐. 기대감 키우는 것 같아요. 네, 그 블랙핑크를 다른 데서 쓸 수가 없습니다. YG가 그 블랙핑크란 그 브랜드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8월 전에 이제 어떤 재계약은 된다고 보셔야 돼요. 다만 이제 그만큼 다만 계약금이 높고 그리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배분율이 이제 아무래도 아티스트 센터도 유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베이비몬스터를 급하게 지금 빨리 예상보다 빨리 좀 데뷔를 시킨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유튜브 구독자가 베이비몬스터가 200만 명을 달할 정도로 일단은 예열 준비가 완료가 된 상태니까 분명히 대체는 될 건데 다만 이제 그 8월달 재계약이니까 그 재계약 여부를 떠나서 재계약이 되든 안 되든 간에 YG 엔터테인먼트는 7월 전까지는 그러니까 8월 전 7월까지는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재료 소멸로 보여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8월 전에 매도해라. 네, 그렇죠. 네. 부장님은 엔터 굉장히 관심 많으신가 봐요. 네, 굉장히 관심 많고요. 예전에 제가 그 30대 한 중반에도 다이어트 하느라고 댄스 학원도 방송 댄스 막 다녔거든요. 방송 댄스. 9개월 동안 다녔는데 한 일주일에 한 3번 갔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왔습니다.
회사 끝나고서 그래가지고 잘 추세요? 기본기는 사실 그 걸그룹 춤 많이 췄어요. 네, 다이어트 효과는 뭐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살 한 90kg 쪘다가 네. 한 75kg까지 뺐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막판에 이제 그걸 이제 할 때 그걸 했는데 여자 아이돌 춤만 추신 거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다. 거의 뭐 시크릿부터 해서 이제 그 티아라부터 해가지고 티아라. 마지막에 보아를 했는데 너무 어려서 그 현타 와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제가 그 춤추는 모습 상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JYP 같은 경우 35%다. YG는 23%나 된다 그러던데 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엔터 사업에 더 집중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JYP 같은 경우도 콘서트 매출뿐만 아니라 티켓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거기에 들어가는 앨범 굿즈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굿즈 판매가 늘어나면 그쵸.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 고부가 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콘서트 가는 그 팬들이 가서 공연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앨범도 사고 그 아티스트 그 아트북도 사고요. 그리고 야광봉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굿즈를 많이 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브로마이드부터 해가지고 정말 상상을 초월한 굿즈들이 많이 있고요. 네. 요즘은 그 뭐 트로트로 유명한 뭐 그 이명웅 이런 것도 저희 장모님께서 콘서트 매번 가시는데 네. 갈 때마다 굿즈를 사십니다. 그래서 콘서트에 들어가는 굿즈들이 어마어마한 판매가 있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비수익성 그 사업들을 많이 정리를 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블랙핑크의 위상을 좀 상당히 볼 수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잠시 동안에 네. 이 부장님이 야광봉 들고 있는 거 잠깐 상상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상하실 수 있어요. 예. 뭐 즐거우셨다면. 네, 제가 이제 방금 이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이제 뭐 그 주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접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역대급 사상 최고 실적을 냈을 때 그 성장률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 분기에 실적을 발표했을 때 그 만약에 성장률이 물론 성장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늘 수 있겠지만은 네. 성장률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면 또 그게 하나의 가이던스로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점일 때 혹시나 뭐 지금 매출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겠다. 네. 이러시기보다는 지금 너무 사상 최대 실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쩌면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도 오히려. 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첨언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실적 피크가 되게 예상되는 건 사실 YG 엔터는 실적 피크아웃이 일단 예상이 되고 네.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하이브가 가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뉴진스부터 해가지고 세븐틴, TXT 그리고 이제 그 지코도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쪽에 이제 걸그룹도 하고 있고 또 요즘 달라진 게 해외 아티스트 IP를 그 M&A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유명 아티스트를 IP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게 확장성이 들어가고 있고 예전과 달리 콘서트 같은 경우도 지금 한중 일에 그 전에는 편향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은 남미, 북미, 뭐 동남아시아, 유럽까지 해가지고 네.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매출처가 나타나고 있고 또 유튜브 쪽에서도 수익이 나타나고 있고 아티스트별로 그 유튜브가 그 채널이 오픈돼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앞으로 향후 매출의 확장성이 큰 것들은 하이브랑 그리고 이제 JYP 같은 경우도 이 랩을화된 기업 엔터사들은 네.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하이브, 타픽 그다음에 JYP 이렇게 차선호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어느 아티스트가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뭐 보면 뭐 에스파, 네. 뭐 뉴진스 뭐 이런 다 유명하잖아요. 근데 JYP 아티스트는 요즘에 많이 그렇게 막 유명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JYP 엔터에 제가 볼 때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는 JYP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허를 찌르는. 네, JYP 같은 네. 경우는 확실히 좀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확실히 음악만을 파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 한 길을 꾸준히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음악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걸그룹도 잘 만들고 경영 철학도 제가 볼 때 상당히 밖에서 보더라도 참 되게 모범적으로 잘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JYP가 그런 측면에서 어떤 다른 엔터사들과 달리 좀 주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앞에서 언급하셨던 거랑은 좀 저도 결을 좀 맞춘다면 사실은 이제 작년 말부터 연초했을 때 솔직히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이제 언급을 하시는 전문가들 상당히 많이 없었거든요. 예. 최근에 좀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이제 실적부터 시작해서 언급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결국 이제 그러한 얘기인즉슨 주가가 슬슬 꼭지가 좀 다가오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좀 반대로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뭐 꺾인다 이런다기보다는 주가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은 이제 좀 땡겨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좀 아웃퍼폼했던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조정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꼭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팀장님하고 결을 같이 하시는 것 같고요. 동감하고요.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주가가 단기 고점 가능성은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공감하는데 아까 이제 JYP 아티스트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엔터사들은 보이그룹이 핵심입니다. 보이그룹이 얼마큼 잘 나가느냐가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그 BTS가 잘 나갔다고 보면은 그 JYP는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뭐 앨범 500만 장 판매 지금 얘기하고 있고 걸그룹 쪽에서는 트와이스가 여전히 건재하고 니쥬라든가 있지 같은 경우도 좀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기대되는 거는 그 A2K라고 해가지고 북미 쪽의 걸그룹 이제 그 니쥬처럼 그 오픈 예정 서바이벌 해가지고 오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미 쪽에 그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기 때문에 아마 이 모멘텀을 향후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이그룹이 그 엔터주의 핵심이라 그러면 약간 성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당연한 게 왜냐면은 돈을 쓰는 게 그 여성 팬들이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팬들은 돈을 잘 안 씁니다. 전화 되니까 쓰죠. 그렇죠. 뭐 데이터로 확실히 데이터로 드러나면 그래서 이 부장님은 뭐 이제 걸그룹 노래로 춤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다. 남자 수요도 있을 그렇죠. 것이다. 알겠습니다. 엔터주는 사실 핵심 매출이가 뭔지 궁금하긴 한데 뭐 앨범도 팔고 공연도 하고 뭐 다양한 거잖아요. 어디 매출이 핵심인 거예요? 그 오프라인 공연이죠. 그게 그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앨범이라든가 굿즈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판매가 되고 요즘에는 새로운 수입으로 유튜버가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오프라인 공연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이제 음원 매출만으로 이제 실적 방어를 했던 것이고 엔터주를 리오프닝 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오프라인 공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공연이 되면서 실적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이게 이제 아시아 지역에만 편중됐던 게 글로벌적으로 가면서 사상 주가도 그만큼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4개, 4대 기획사 얘기를 하긴 했는데 최근에 또 컴백한 그 걸그룹 아이돌이 잘 나가고 있다는데도 잘 안 나가고 있는 중소형 기획사가 있어요. 큐브엔터. 큐브엔터. 여기는 별로 잘 못 나가. 오늘 많이 빠지던데. 그러니까 큐브엔터가 그 엔터 사업도 하지만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는데 화장품 사업 실적이 좋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재밌는 게 이 회사가 그 VTGMP가 최대 주주거든요. 이게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이 엔터보다 실적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터사인데 매출 비중이 화장품이 높다는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순수 엔터를 지금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YG 엔터가 그동안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도 화장품 사업 했었거든요. 그래서 엔터사가 화장품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브 엔터가 제대로 밸류를 받기 위해서는 신사업 쪽보다는 엔터 쪽에 아티스트가 더 나오고 거기에서 실적이 더 찍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큐브엔터 같은 경우 이제 여자아이들 지금 이제 100만 장 파했고 그다음에 이제 콘서트를 잡더라고요. 글로벌로.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아마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엔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하락이 제가 볼 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하나의 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룹명이 그 여자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이라고 읽어야 된대요. 근데 여자하고 이제 바로 열고 여자로 써 있는데 그건 읽으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엔터주 얘기에서의 저희의 핵심은 이창원 부장의 재발견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화색이 돌고 있는 엔터주 얘기 지금 들어봤고 그 다음으로 지금 또 주목을 받은 게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이슈가 오늘 나왔습니다. SK, 한화, 두산, 현대중공업, LS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부총리를 오늘 만났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대안 상의에서 이 만남을 성사시킨 것 같은데 요것과 지금 연계가 됐는지 모르지만 방금 전에 또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특사로 와가지고 지금 용산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막 물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분께서 일단은 지금 이 이슈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인데 확실히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미리 좀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볼 때 키는 좀 이유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확실히 EU도 좀 미국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뭐 IRA, 뭐 CLMA처럼 어느 정도 좀 탈중국화를 좀 펴면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과는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관련돼서 보게 되면 약간의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화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히 저는 팩트 체크를 아직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좀 관심 섹터로서 올해 안에 좀 봐야 될 제가 볼 때는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인 건 맞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구체화된 부분은 없고 지금 뭐 전쟁 관련돼서 계속해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첨언을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있어서는 중국 업체가 독식할 거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달라진 뉴스가 하나 나온 게 그 스브리덴코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장관이 이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15일 날 그 이제 국내 기업들과 이제 그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통상협회에서 이제 주최 여기랑 카이스트랑 주최해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요게 네. 뭐 한국전력부터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SK 모바일 에너지, LS, 대명 뭐 등등 다 들어갔거든요. 특히 뭐 농기계 전문업체 TIM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국 기업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라 얘기를 했고 그 참여를 원하는 이제 재건 사업의 중점 분야로 재생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도, 농기계를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잘하는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례적으로 국내 기업의 참여를 원했기 때문에 요 방금 말했던 섹터 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도, 농기계 이쪽은 그래도 한번 관심 섹터로 보고 나서 향후에 뉴스 플로우에 의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는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건 비용이 뭐 500조 얘기도 있고 뭐 10년간 최대한 1,200조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되기만 한다면야 큰 수혜를 볼 것 같긴 한데 또 저쪽하고 우리하고 요구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지금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뭐 친환경 금속, 친환경 비료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반영을 했고 우리는 원전하고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체 산업군에서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고요. 원자재 가격이 정말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네.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 좀 야기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재건 사업이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뭔가 어떤 수요적인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기계 이런 부분이 좀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농기계나 여러 어떤 시설을 또 운영하기 위한 에너지 관련 그러한 부분도 당연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서 저희가 큰 한 덩어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뭐 굳이 뭐 섹터를 저희가 꼽는다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여러 농기계나 에너지나 정유 또는 뭐 그 외에 뭐 방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또는 조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초반에 전쟁이 터졌을 때에 가장 크게 피해를 봤던 또는 인플레이션 야기시켰던 네. 그런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이 안 끝났는데 무슨 재건이냐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전쟁이 끝날까요? 언젠가는 끝나겠죠. 언젠가는 끝나고 저는 그 키를 좀 미국이 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게 또 약간의 그 어떻게 보면 대선과 좀 연관되는 좀 그러한 좀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미국이 좀 대륙 간에 좀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약간 좀 계산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 참전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연합군이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는 미국은 계속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고 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EU나 어떤 이런 쪽에서 피해봤던 거를 미국이 대신해서 뭐 LNG 같은 이런 좀 수출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경제적인 이득을 좀 최대한으로 취하면서 좀 극적인 타결을 원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제 키는 미국이 지고 있고 그 핵심엔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정책과도 정치적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예단하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전쟁이 예고하고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종전이. 네. 거기에 맞춰서 이런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섹터들 마음에는 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오는 18일이 또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 흑해 곡물협정. 요게 18일에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연장을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요 이슈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게 연장할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게 되면은 뭐 곡물가 좀 움직일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이게 어떤 이벤트로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요? 오늘 곡물 사료도 엄청 올랐는데.
그게 이제 그런 종목들은 그냥 테마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당장 그게 수혜가 돼가지고 실제로 연결된 건 아니니까 그냥 그 뉴스 플로우에는 그 테마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염두할 필요가 이제 없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관련된 국가라든가 그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한데 지금 우리가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벤트의 그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곡물 사료주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뭐 이렇게 오히려 방산주에 투자하십시오. 아, 그게 더 낫습니다. 네, 아무래도 결국은 이 곡물 협정이 끝나지 않는다는 건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계속 간다는 얘기인 거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일반 섹터 중에서는 방산 섹터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좀 방산주들 좀 조정이 잘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올해 수주라든지 이런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뭐 작년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곡물 사료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로 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역발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 또 첨언을 드리면 이제 곡물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또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던 하나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또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 금리가 어느 정도 고착화될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물론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지표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곡물에 관련된 투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어느 정도 곡물가 안정도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계 최대 규모 M&A 소식이 있죠. 지금 연초부터 계속 전해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블리자드 인수. EU가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승인을 해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90조 원 규모들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팀장님? 네, 일단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죠. 액티비전과 이제 블리자드를 같이 합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부터 아마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반독점 이슈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었고, 지금 이제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이제 승인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영국 또는 미국, 그리고 이제 EU의 규제 당국조차도 이 부분에 다시 이제 승인을 또 해야 되는 그 첩첩산중입니다. 아직 아직 가야 될 길이 좀 멀긴 한데 이제 첫 단추를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깨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왜 그러면 이 반독점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난리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엑스박스나 아니면 뭐 게임 패스, 이런 게임에 대한 어떤 생태계를 구축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블리자드의 게임, 대표적으로 뭐 오버워치나 디아블로 또는 그 외에 이제 콜 오브 듀티, 이러한 이제 게임들을 그 생태계 안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런 경영, 운영, 방침을 애초에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플레이스테이션, 소니사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있는데, 그 플레이스테이션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임을 쓰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을 애초에 막고자 지금 반독점 이슈가 계속 진행을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하나의 첫 단추를 이제 좀 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콜 오브 듀티라고 하면은 예전에 영화 조커 아시죠? 조커가 이제 상영을 하자마자 나왔던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그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 수익의 2배입니다. 콜 오브 듀티가 나오자마자 3일 만에 그 한 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1조 원 가량의 그런 매출을 올리고, 1조 원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합병하는 데 있어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외에 나머지 뭐 2위, 3위 업체들이 정말 낙동과 오리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이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합병을 승인한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 MS 같은 경우가 지금 클라우드 그 게임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지금 존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게임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모바일 게임도 그전에 설치를 많이 했는데, 클라우드 게임에서는 설치 필요 없이 접속해서 그렇게 게임을 하는 건데, 이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그 태동 단계에 있는데, 사실상 만약에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합병이 되게 되면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 거의 독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경쟁 업체들한테 클라우드 그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금 EU가 승인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EU에 있는 게임 사용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내에 있는 다양한 게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게 열어준 겁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그 클라우드 시장을 독식할까봐 영국에서 승인 안 해줬던 게 결정타였는데 그거에 대한 독점 이슈를 좀 해결했기 때문에 EU에서 승인해 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큰데 이게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견제할 필요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제 그 다른 이제 요 두 업체가 그 합병함에 있어서 독점 이슈가 되는 부분은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다. 요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SKT가 이 클라우드 게임 통해서 이제 MS 게임을 SKT를 이렇게 유통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 그러는데 네. 국내에 또 이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는 아닌 거예요? 당장은 아닌데 만약에 이제 SKT가 MS를 통해서 클라우드 게임을 굉장히 게임이 많다 하면은 다른 업체들한테 실적에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존재는 하겠죠. 근데 당장은 그게 어떤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국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임 그 체인저급 시장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아직까지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 그 파노 외자 파노는 뭐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은 지금 다시 한중 간의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네. 더 이상 파노가 나오지 않을 거란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반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그 실적이 아웃퍼폼하는 그런 지금 신작 게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지금 스케줄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현재 국내 게임주의 투자는 좀 매력이 없는 상황이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파노는 한동안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뭐 1조 원짜리 게임을 팔고 이런 글로벌 그 게임사들의 지형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 게임사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제가 일단 아무 얘기 없는 거 봐서는 네. 저도 이제 게임 관련돼서는 참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다. 어. 그래서 참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뭐 하반기에 기대작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이 멀어졌던 부분들 최근에 그리고 또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컨센서스 미스가 나면서 사실 저는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들을 좀 언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 관련돼서 뭐 크래프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숫자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고 금리 인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섹터를 함부로 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위메이드라든지 크래프톤 정도가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좀 게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두 종목도 그냥 저는 이제 관심주로서만 보고 일단 어떻게 보면 좀 주가의 움직임의 흐름의 좀 바로미터로만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국내 이제 게임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 마찬가지겠지만은 과거 이제 코로나 이제 특수를 좀 노렸던 그러한 기업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비대면에다가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 산업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사실 블리자드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실적이 정말 괜찮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가 매출이 87%가 올랐어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또 실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전 세계의 어떤 점유율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외국계 기업의 일단 그런 게임들을 많이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국내 게임사들은 앞으로 이제 차기작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좀 하면서 그 부분에 이제 승부수를 좀 띄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 전망을 어둡게 윤 팀장님 봐주신 것 같아요. 네. 이창호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주도했던 우리 섹터가 BBIG였는데 그 G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 NC소프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이제 그 좀 신작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국의 그 파노 발행 같은 경우도 지금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NC소프트가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기업이 좀 어떤 그런 그 이벤트들이 나와줘야 게임 쪽도 센트가 좋아지고 투자 모멘텀이 생기는데 네. 아직까지 대장주들이 지금 모멘텀을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는 좀 당분간 좀 그 개별 이슈로 봐야 그 개별 종목들의 이제 신작 모멘텀을 봐야 될지 그 섹터 전체로는 좀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디폴트며 흑해 곡물 협정이며 증시에 굉장히 산적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이슈들이 하나씩 풀려갈 때마다 증시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조금씩 희망 회로를 굴려 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